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어용생체공학계에서 교육 관련해서 강의해서 기쁩니다. 저는 건양대학교 김용무 교수고요. ICTC 62에서 C62A의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삼성 메디슨의 창업 멤버 7명 중에 한 명이고요. 도중에 메디슨 엑스레이 사장, 엑스레이 쪽 관련해서 한 7년 정도 사장도 하고 12가지 제품을 연구 생산 판매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기초로 이제 의료기기 규격 쪽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규격 관련해 가지고는 내 블로그에 많은 내용들 적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C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죠? 국제전기기술위원회라고 하는 분야의 의료기 분야 중에서 전기 의료기 분야가 TC60입니다. 테크니컬 커미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네 가지의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SC62A 공통 표준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국 대표로 17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걸로 봐집니다. 닮았나요?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그리고 이 제품 설계와 국제 규격이라는 내용에서 제일 먼저 의료기기 제품 설계에서 필요한 기본 입력은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규격이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규격과 규제가 있어요. 규격과 규제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것도 알아보고요.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기준규격 IC 690-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규격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설계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이 이제 기능과 성능과 신뢰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의 시험을 예를 들어서 보면 기능들이 많은 기능들이 뭐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레디오그래피, 플로로스코피, 펄스드 모드, 그다음에 DSA 뭐 이런 식의 엔지오그래피 기능까지 기능이 있다 없다 등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능, 기능 중에서도 성능이 좋은 기능이 있고 성능이 나쁜 기능이 있죠, 그죠? 그래서 플로로스코피의 프레임 레이트가 60Hz로 가장 아주 고속으로 찍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저속으로만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펄스의 관전율을 높은 걸 쓸 수 있는지 낮은 것만 쓸 수 있는지, 엑스레이의 라이징 타임이 길어서 쓸데없는 엑스레이가 많이 피폭이 되는지, 빨리 올라가면 피폭량이 적어지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아날로그 디텍터를 쓸 거냐, 디지털 디텍터를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기능들이 좀 많이 나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 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기대 서비스 기간, 이 의료기기를 7년을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큼 고장이 일어날 것인가, 고장이 안 나도록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뢰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신뢰성을 이야기하면 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까지, 공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리고 도로를 거쳐서 이제 병원까지 갈 때 이 기기가 안전한 상태로 그대로 가도록 하는 것도 이동 시의 이제 신뢰성도 하나의 신뢰성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의료기기가 사용하는 기대 서비스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동안에 안전해야 돼. 위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안전하고 위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기본 입력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대 서비스 기간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이제 두 번째 하겠는데, 규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동안에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을 유지하는 기간. 그래서 이에서 기본 안전, 그리고 필수 성능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임상적인 위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본 안전 및 임상적인 안전을 유지하는 기간을 이제 아까 7년 이야기했으니까 7년 동안 위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기능들, 세 가지의 내용들이 의료기기 제품 설계 기본적으로 입력이 돼줘야 될 겁니다. 미국의 의료기기 리콜 통계를 2003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통계를 보면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리콜이 많이 당했느냐. 제일 큰 게 이제 하드웨어에서 이상이 있어서 리콜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들은 개발하는 도중과 그 다음에 사용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서 리콜 당했던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2010년에서 2014년, 아직 2015년에서부터 2020년도, 2019년도까지가 안 나왔어요. 2010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에 보면 여기 제일 많은 게 의료기기 설계, 디바이스 디자인, 여기서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란 뜻이에요. 의료기기 설계가 잘못됐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다. 그 다음 프로세서가 잘못됐다. 그 다음 부품 자체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보면 의료기기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설계도 IC62404라고 하는 프로세스 표준을 제대로 지키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세스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관리 프로세스나 유저빌리티, 사용 적합성,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도 이 프로세스 관리제. 세 가지가 대표적인 프로세서 관리인데 이런 것들이 다 규격이에요. 그리고 부품 설계도 IC20601-1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요 규격을 제대로 지키면 부품 설계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전부 다 뭐냐면 규격만 좀 제대로 지키면 FDA 리콜 당하는 것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리콜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프로세스 설계, 위험 관리나 유저빌리티를 못해가지고 옛날보다는 더 엄격해졌다 하는 거고요. 포장 설계도 이스타 프로시디오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의료기기가 간단해서 문제가 별로 안 생겼는데 점점 좀 복잡해지니까 이송 도중에 수송 도중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요. 의료기기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라벨 쪽에 관련해서 위험한 부분들,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에서 좀 더 엄격하게 안전을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정보를 라벨을 붙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못 지키는 것들, 뭐 소프트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강화되는 내용들에 의해 가지고 리콜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6060-1의 3판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2015년도부터 미국에서 적용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주로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많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적은데 FDA 요번에 이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교육적으로. 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량 내용들 보면 매뉴얼을 제대로 부실하게 작성했다. 그래서 표준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마킹도 표준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위험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교육에게 위험관리 제대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품에 관련돼 가지고 또 6060-1에 근거한 부품들을 써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썼다. 그리고 인슐레이션, 스페이싱, 절연과 이제 공간거리와 연면거리 이또 다 이제 규격에 나와 있어요. 규격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파트라고 해서 장착부예요. 환자 장착부의 온도가 넘어가는 부분들, 온도는 41도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규격에 또 다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이 규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의료기기를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기능과 성능은 당연히 연구원들이 하죠. 근데 추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런 규격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제품의 기능과 성능 쪽은 물론 기능 쪽은 이제 잘하고 있고요. 성능도 이제 많이 따라 올라갔어요. 아직 부족한 것들이 이제 신뢰성 문제예요. 우리나라 병원에서 국산 장비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신뢰성 문제가 크죠. 이 신뢰성의 기본적인 거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옮기기 때문에 뭐 이송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는 표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표준을 제대로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그 위에 기능과 성능만 화려하게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reliability,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품 설계를 하기 전에 위험 관리, 그리고 FRS라고 하는 Functional Requirement Specification, 기능 요구 상세 설계 작성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 대부분 잘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류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규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규격에 따라서 1년에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류기기를 개발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어류기기를 개발해 달라, 또는 회사 연구원들이 어떤 걸 개발해 보자, 뭐 이런 거 팔릴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시장 요구사항 스펙을 정리를 합니다. MRS라고 하죠. Market Requirement Specification.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으면 이제 초음파 진단기라고 했으면 초음파 진단기에 대한 의료기기 기준 규격 6060-1에 대한 스펙들을 적고요. 그 다음에 규격적인 스펙이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스펙, 그 다음에 성능적인 스펙. 기능은 있고 없고죠. 그 다음에 성능이 좋고 나쁘고 높고 낮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기능하고 성능하고 규격하고 관련된 세 가지 축의 스펙들을 씁니다. 이런 규격들을 적용할 때 보면 어류기기가 위험한지 안 한지, 위험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부터 먼저 하죠. 만약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연구개발해가지고 자체 평가할 때 보면 위험하더라, 다시 처음부터 연구개발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 노하우가 쌓이면 의료기기가 이런 부분들은 위험하니까 처음부터 위험하지 않게 설계하는 노하우들이 늘어날 거예요. FRS라고 하는 기능 요구 스펙들을 맨 처음에 작성을 하고 그거대로 두 번째 연구 개발하죠. 그 다음에 연구 개발이 끝나면 자체 평가하는데 제일 처음에 잡았던 기능 요구 스펙 FRS대로 만들어졌는지 자체 평가를 합니다. 물론 연구원들이 자체 평가를 하겠지만 회사에서 보면 연구원들 말고 따로 RA 쪽에서 VMV, 밸리데이션과 베리피케이션 하는 인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스펙대로 다 만들어졌는지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상적인 평가도 필요로 하면 해야 돼요. 새롭게 만든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상시험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춰지고 나면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테스트랩에 시험 성적서를 요청을 합니다. 시험 성적서는 이게 규격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회사 내에 품질 시스템, 품질 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따른 GMP를 받고요. 그 GMP하고 시험 성적서하고 그 다음에 기계 전체에 대한 서머리된 기술 문서 세 가지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일정 기간 뒤에, 이상이 없으면 일정 기간 뒤에 품목 허가가 나와요. 이 연구개발 프로세스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규격대로 스펙 잡는 거, 그 다음에 위험 분석해서 위험하지 않게 의료기기를 처음에 스펙 잡는 것들 잘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평가, 제대로 냉정한 자체평가 못하고 있고요. 임상시험도 잘 못하고 있어요. 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개 보면 규격적인 관계, 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RA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RA가 제대로 할 수 있는 RA가 필요하죠.
의료기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연구개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개발 이전에 FRS라고 하는 정확한 스펙, 규격과 신뢰성과 성능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스펙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만 하고 자체평가를 넘겼을 때 규격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고 해서 R&D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규격 적용 및 개발 기획의 한 25% 전체의 비용의 한 4분의 1 정도를 여기 투자를 해야만이 연구 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밸리데이션과 베리피케이션과 임상 적용, 인허가, GMP 각각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 규격을 제대로 처음에 셋업을 해서 규격대로 연구 개발하는 이런 쪽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요번에 요것을 어떻게 좀 셋업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라고 이야기했었는데 RA는 Regulatory Affairs라고 하는 약자예요. 규제에 관련된 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규제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을 RA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보면 의료기기 쪽에 관련해 가지고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처음 의료기기를 연구 개발하고 그다음에 제조하고 판매, 마케팅, 사후 관리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규제적인 관점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RA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제에 관련된 업무 중에 연구개발, 시험 및 검정, 그러니까 밸리데이션과 베리피케이션,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 주로 요거는 이제 요게 베리피케이션이라면 이제 밸리데이션, 그다음에 인허가, 그다음에 사후 관리,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RA들이 하죠. 오늘 강의는 주로 이제 연구 개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연구소에서 RA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그림에서 1, 2, 3, 4, 5, 6, 7에서 2번 연구 개발만 빼고, 물론 뭐 여러분들이 연구원도 갈 수 있지만 일단 RA라는 입장에서는 나머지 1번부터 7번까지 컴플라이언스 RA라고 해서 규제에 관련된 RA를 규격 준수 RA죠. 요걸 하는 사람들이 1번, 여기 1번,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과 베리피케이션 하는 사람이 이제 3번, 자체평가, 그리고 품목허가는 GMP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돼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품질 경영 GMP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임상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RA들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RA, 규격 준수 RA죠. 실제 RA에서 단순히 밸리데이션과 베리피케이션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는 레벨이 하고요. 품목 허가는 중 정도 되고요. 컴플라이언스 RA하고 품질 경영은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데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추천드리고, 학생들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RA 규격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지금 조금 있다가 IC 6060-1이라고 하는 의료기기 공통 기준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게 1260가지에 대해서 위해 요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각의 위해 요인들이 어디에 해당된다, 어떤 부품이나 어떤 모듈에 해당된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이제 100%다 보다도 그 중에 특별히 어느 일부분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희망사항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 리포트 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질문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요. 그리고 위험관리 파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 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연구개발하고, 연구개발한 것을 다시 검증과 설계성 요성 검토를 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거, 연구개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만들었는지
이를 확인하고요. 다 되면 인허가를 해서 인허가 끝나면 이제 제조하고 그 만든 것을 판매 마케팅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 또 나오는 컴플레인을 이렇게 개선 사항을 또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게 품질 관리 시스템의 루프죠. 그 중에서 연구 개발 설계를 하는 쪽 위주로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뭐 아래들이 하는 내용이지만 특히 오늘은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표준하고 규격하고 차이는 뭐냐면 표준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규격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규제, 강제가 더 들어가는 거. 고시에서 이 표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그 표준은 규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에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제가 더 포함이 되는 게 이제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에 관련돼 가지고 규격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IC나 ISO의 표준에다가 반드시 의료기기 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포함이 되어 있어서 표준과 규격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이런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에 관련돼 가지고 인허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임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경영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규제에 관련돼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규제하고 사이에 같이 겹쳐져 있는 설계 과정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관리나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사용적 합성, 뭐 전기 안정성 이런 것들은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대개 이제 의료기 연구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설계 과정의 규제에 어느 정도 하고 이 의료기기의 표준을 제대로 지키는 그리고 연구 기록을 하는 쪽이 이제 연구원들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아래의 역할은 이런 설계 과정의 규제를 연구원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 규제를 하는 사람을 이제 RA라고 했으니까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RA들이 주로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일 중에서 각 학교에서 이제 과목으로 요 부분을 의료기기 설계, 의료기기 규격으로 이야기하는 과목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의료기기 규제 입문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에서 의료기기 기술 규격에서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TRF와 FRS 스펙들을 작성하는 기술문서 작성, 연구용 기술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과목도 만들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 중심의 내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내용으로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MP, 그 다음에 인허가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과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앞으로 학교에서 만들어져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규격 쪽에 관련돼 가지고 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원은 약 7,000명, 2019년도에 약 7,000명 정도 되고요. 평균 임금은 2014년도 통계로 4천만 원. 이게 쭉 보면 RA가 두 번째로 많고요. 품질 관리가 좀 낮고 이제 생산이 제일 낮겠죠. 그리고 구성비도 보면 RA는 연구 개발은 여성이 적은데 의료기 인허가는 많죠. 생산은 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인원이 R&D는 많고요. 품질 관리는 이제 더 많고 우리나라에 의료기기 회사가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한 회사에 한 2명 정도 뭐 있는 셈이죠, 그죠? 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5,000개 정도, 그러니까 3,000개 정도의 국내 제조업체가 있고
2,500개 정도의 수입하는 회사가 있는데 각각에 하나씩 한 명씩 아래 인원이 있다고 할 경우에 5,000명이 필요해요. 근데 1,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아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 법의 의료기기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정의는 질병, 상해 또는 장애, 인체 구조, 임신 조절 크게 이제 네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요구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에 관련된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그다음에 인체 구조의 기능의 검사, 대체, 변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렇게 의료기기 정의의 여기 네 가지에 벗어난 것들은 의료기기가 아니겠죠. 내년 5월달부터 유럽에서 의료기기법이 이제 바뀌어요. 기존에 거 보면 의료기기 정의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추가적으로 장치에 이제 소프트웨어만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기도 포함이 되죠. 이제 추가적으로 되고요. SAMD라고 하는 것들, 임플란트 시야까지 이제 의료기기로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질병의 예방을 하는 장치를 의료기기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예측, 예상, 저기 닥터 왓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측 예상이라고 해서 의료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소프트웨어 닥터 왓슨 같은 경우도 이제 예측해 주는 거죠. 이리대로 있으면 어느 정도 더 아프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알려줘가지고 치료 방법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게 해주는 그런 예측 같은 경우도 이제 소프트웨어로 되는 것도 전부 다 의료기기로 이제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의료기기의 범위가 상당히 많이 넓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위험에 따라서 위험이 거의 없는 거가 1등급이고요. 소프트웨어나 뭐 PPG 같은 경우는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이제 4등급이죠. 그리고 치명적인 위험,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것들이 이제 3등급이고요. 위험이 조금 있는 게 2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4등급으로 되어 있고 유럽도 4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만 이제 2등급과 3등급이 합쳐서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등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허가하는 과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시장을 지배하는 힘은 표준에서 나온다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기업 분류를 제품만 있으면 3류기업, 특허가 있으면 2류기업,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 1류기업이라고 하죠. 표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하나의 과정들이 아예 표준으로 올라가 있다. 특허도 표준으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표준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특허를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 비용도 우리한테 들어오고 특허를 우리가 주도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표준이라는 거죠. 특허 다음에 가야 되는 게 표준이다라는 거죠. 2류기업과 3류기업은 당연히 표준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1류기업은 이 표준을 만들어 가면서 표준을 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표준 지키는 것도 제대로 못했고요. 표준 선도는 더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표준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전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일들로 지금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종류를 한번 알아봅시다. 의료기기 종류는 일단 살아있는 사람한테 직접 측정하는 그런 의료기기가 있고요. 사람에게서 어떤 피나 오줌이나 대변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체외에서 측정하는 의료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직접 측정하는 의료기기, 인체
외부에서 측정하는 의료기기 있으면 인체 내부에 직접 이제 측정하는 의료기기에서 non contact device, 의료기기를 우리 몸에 직접 대지 않고 뭐 MRI나 뭐 이렇게 봉 띄어서 촬영하는 그런 게 이제 non contact device죠. contact device 같은 경우는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경우, 엑스레이 같은 경우 딱 이제 대고 찍죠. 그런 것들이 이제 컨택 디바이스고요. 인베이시브 디바이스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시경 같은 거. 그리고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아예 고정하는 능동 삽입 의료기기라고 해서 우리 몸에 아예 이제 몸에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의료기기, 그런 의료기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료기기라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격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죠. IVD 또는 임플란트 장비 또는 기타 의료기기. 그래서 능동 삽입 의료기기는 ISO 14708-1이라고 하는 규격을 지켜야 되고요. IVD는 IC 61010 시리즈의 의료기기 규격을 받아야 되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 모든 의료기기는 IC 60601 시리즈의 규격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규격은 다시 1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공통 기준 규격이고요. 다시 1에 얼마, 다시 2에 얼마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규격이 여러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전자의료기기 국제표준 및 의료기기법에 관련돼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의료기기법에 각 나라마다의 의료기기법,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규격이고요. 요쪽 부분은 제품의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규격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의료기기의 제품에 대한 규격, 시스템에 대한 규격,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규격, 그리고 각 나라의 의료기기법 규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규격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 보면 의료기기법 아래에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의료기기법이 제일 상위법이고요. 그 밑에 행정규칙부터 해가지고 행정규칙의 뭐 기준규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그 다음에 전자파된 규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 이제 보면 고시거든요. 고시 안에 IC 6060-1을 따라간다. IC 6060-1에 뭐 버전 3.1을 따라한다, 3.0을 따라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정을 하면 그 표준이 규격으로 법으로 승격된다고 하는 거죠. 의료기기 표준에 공통 기준과 개별 규격이 있어요. 이거는 개별 기준 규격, 개별 규격이죠. 우리나라에 정해놓은 개별 규격은 이게 별표 1, 2, 3 해가지고 256가지의 개별 기준 규격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규제 공통 규격, 개별 규격을 제대로 따라야 되겠죠. 세 번째로 의료기기 규격 프로세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료기기 기준 규격, 공통 기준 규격 IC 606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는 전체 의료기기에서 전기 의료기기가 있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전기 의료기기에서 체외 진단기기, 그리고 능동 삽입 의료기기,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체외 진단기기, 이 두 가지는 특별한 규격이 따로 있고요. 그거 이외에 대부분의 전기 의료기기는 IC 60601-1이라고 하는 6061 시리즈라고 하는 규격을 전부 다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격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해 요인들을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니까 위험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켜라 라고 모아놓은 내용들이 규격 내용에 있어요. 특히 IC 6061-1에는 약 1200
개의 위의 요인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노하우죠. 노하우를 여기 이제 실어 놓고 이 정도는 지켜야만이 의료기기가 안전하다, 최소한 안전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규격에 이 공통 기준 규격 IC 60601-1에 적혀 있습니다. 의료기기 기준 규격 60601이라고 하는 것은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의료기기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다른 제품들하고 좀 차이가 나요라고 하는 이른바 경기도의 품자 찍듯이 602를 만족하는 우리 제품들은 기본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다라고 해서 좀 차별화를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보니까 이게 괜찮거든. 그래서 독일이 국가 표준으로 어떤 업체들의 표준에서 국가의 표준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바뀌었고 전 세계로 바뀌었고요. 마지막으로 2005년도에 미국까지 포함되는 규격으로 이제 확장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 관련 세분화라든지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3.1판으로 바뀌었고 올해 8월달에 약간 또 버전업이 됐었습니다. 2025년도에 또 4판 정도가 만들어질 건데 필수 성능이라든지 SAMD 보안 문제들이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그 내용들 여기 쭉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I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60601-1을 이제 쳐보면 지금 3.2판 여기 이제 3판이고요. 3.1판, 3.2판, 3.2판이 이제 나왔어요. 8월 20일 날 나왔고요. 요거는 2024년도까지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 3.2판을 비롯해서 다양한 규격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 바랍니다. 2000년도까지는 의료기기가 하드웨어 기반의 의료기기가 대부분이라서 이들 의료기기를 기초로 만든 60601-1 3판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세계 IT 시장에도 보면 IT임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2013년도 돼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죠. 의료기기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규격적인 차원에서는 이 판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페이지수를 따질 때 3%밖에 안 돼요. 근데 3.0판에서는 5%, 3.1판으로 이제 들어서서부터 15%로 이제 커졌고요. 4판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요성, 보안의 중요성이 합쳐져서 30% 정도로 커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기기의 규격을 보면 모든 전기 의료기기에 공통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몇 개의 그룹에서 같이 적용되는 그런 규격들이 있고요. 각 제품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른 규격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각 제품마다 공통하고 부분 공통하고 개별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규격으로 만들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공통은 하나로 끄집어내서 60601-1이라고 하는 공통 기준 규격으로 하나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방사선 일부 영역만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조 규격으로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각 개별적으로에 해당되는 규격은 개별 규격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규격인 위험 관리,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유저빌리티 이런 것들은 또 따로 프로세스 규격이 따로 있어요. 그런 규칙 하에 공통 기준 규격은 60601-1이라고 하는 번호를 가지고요. 보조 규격은 60601-1-XX라고 하는 번호를 가지고요. 개별 규격은 60601-2-XX라고 하는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IC 60601-1의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IC나 ISO 모든 규격은 1장, 2장, 3장은 똑같아요. 1장은 적용 범위, 목적과 관련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2장은 인용 표준,
3장은 용어 설명, 4장은 일반 사항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요 모양으로 이제 따라갑니다. 6060-1에는 똑같이 따라가고요. 4장은 이제 어류기기 설계를 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사항이 이제 4장이 있고요. 5장은 전기 어류기기를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해라 라고 하는 시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요. 6장은 어류기기의 분류, 요거는 뭐 1급 어류기기다, 2급 어류기기다, 뭐 여러가지 장착부와 부장착 분야, B형 장착 분야, 뭐 이런 여러가지 어류기기의 분류에 따라서 분류를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상세하게 그 분류에 따라서 다른 규격을 적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먼저 하고요. 7장은 보면 주로 이제 심볼, 매뉴얼, 어류기기의 위해 요인들이 있는데 그 위해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쉬운 거는 매뉴얼에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으로 좀 더 이제 유저 프렌들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심볼로서 표시해서 마크로서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들 또는 말로서 올라타지 마세요, 걸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주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아예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부서지지 않게 만드는 것,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제일 좋겠죠. 7장은 주로 이제 심볼 매뉴얼 이야기하고요. 8장이 이제 정기적인 위해 요인, 전부 다 누전이죠. 누전에 의해서 감전에 의해서 생기는 위해 요인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9장은 이제 기계적인 위해 요인, 뭐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끓기거나 여러 가지 기계적인 위해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위해 요인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10장은 어류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가 받거나 아니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형태로 동작하죠. 에너지가 나가는 경우에 그 에너지에 의해서 위해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엑스레이를 많이 쏘면 우리가 위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엑스레이 방사에 대한 에너지 방사, 열이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감마레이 뭐 여러 가지 RF에 대한 요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장은 온도에 대한 위해 요인이에요. 우리 몸에 43도 이상 올라가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41도까지는 괜찮은데 41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특별한 임상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임상적으로 임상 시험에서 괜찮아야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온도의 위해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 튜브 같은 경우 열이 많이 나겠죠. 만약에 장착부에 이게 열이 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의 위해 요인들 11장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장치가 있는데 이게 정확해야 되죠. 내가 그 스위치 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정확해야 되고요. 내가 선택한 결과 그 결과가 제어하는 것도 정확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만약에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위해 요인들이 있고요. 13장은 이제 위해 사항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해 요인들이 있는데 1200개의 위해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거는 꼭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는 거 특별히 따로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에. 그리고 14장 이제 중요하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해 요인이에요.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고장난다. 고장이 나더라도 위험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위해 요인이 있고요. 15장은 이제 구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어류기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따로따로 설치되죠, 그죠? 그런데 요거 하나는 기계적인 위해 요인이 없을지 몰라도 요거하고 각 방에서 설치할 때마다 잘못해가지고 요 두 개 사이에 사람이 끼인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위해 요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15장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장은 이 시스템, 정기적으로 여기 파워를 여기하고 여러 개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괜찮을까? 누설 전류, 그다음에 접지 누설 전류 같은 것들을 괜찮을까라고 하는 것들 의미에서 16장이 있고요. 17장은 EMI, EMC, 전자기파에 대한 위해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류기기는 고장나면 위험한 부분들을 항상 이중 안전에 의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히터가 있고요. 인큐베이터에서 히터가 있고 히터에 이제 센서가 있어요. 센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 들어오면 컨트롤이 이제 제어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컨트롤이 고장이 났거나 센서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안에 추워졌거나 더워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얘네들이 센서하고 컨트롤이 제대로 하나의 안전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레벨로 올려야 되고요. 그냥 하나의 성능을 구현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하는 정도로 하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도로 제대로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놈이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온도가 41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꺼져라 라고 하는 히터를 끄라 라고 하는 것들 보수단을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거죠. 근데 요것도 고장날 수가 있죠. 요것도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장치는 자체 안전시험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두 개를 달 경우에는 이렇게 3중 안전이 해주가 1중, 2중, 3중 안전이죠. 이럴 경우에는 두 개 다 동시에 고장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자체 시험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항상 의료기기는 2중 안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6010-1의 4절에 잠깐만 보면 이 규격의 요구사항은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에도 적용해야 된다. 오용에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를 동작하는 행위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행위와 의도하는 행위가 나눌 수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경우는 실수, 과실, 또 그 다음에 착오, 뭐 이런 것들도 나눌 수가 있죠. 그 의도한 것은 올바른 사용, 그 다음에 난 삐뚤어질 거야 하고서 비정상적인 사용, 그래서 요 실수, 건망증, 착오, 그 다음에 올바른 사용, 요 네 가지는 하더라도 위험하지 말아야 된다. 합리적인 예측 가능한 오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 건망증, 착오, 요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료기기를 우리가 설계할 때 실수로 잘못했을 경우, 건망증으로 뭐 빼먹었을 경우, 착오해 가지고 내가 뭐 다른 걸 눌렀을 경우에 의해서도 위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험관리 프로세스에서 위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사용 시 1200개 정도의 규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혹시 위의 요인으로서 위험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중 안전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 났을 때, 단일 고장 났을 때도 안전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당연히 위험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수, 건망증, 착오에서도 위험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수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위해의 심각성하고 위해의 발생 빈도를 두 개 곱해서 위험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해의 심각성을 1점에서 5점 주고 발생 빈도를 1점에서 5점 주면 위험은 1점에서 25점이 되겠죠. 위해의 심각성 1점은 이런 위해 요인에 의해서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위해에 만약에 5점이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위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위해 발생 빈도는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에 수명 주기 동안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하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5는 매일 또는 켤 때마다 발생한 게 5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럼 위험이 점수로 나오겠죠. 1은 제일 안전한 거고 25점은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보통 보면 5 정도 이하는 안전하고요. 5 이상은 내가 어떤 위의 요인을 평가를 해보니까 한 6점 정도 나오더라. 그럼 6점 정도를 5점 이하로 낮추도록 어떤 걸 하냐면 위험 통제 수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위험을 낮춰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위험 관리 프로세스예요. 잠시 조금 더 보면 실질적으로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의도된 올바른 사용은 어떤 거고, 그리고 잘못된 사용들이 어떤 거 있는지, 그래서 위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식별하는 게 이제 4.3절에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4.4절은 그래서 발생되는 위해가 어떤 거냐, 그리고
이제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계산해서 위험을 계산하는 게 위험 평가고요. 그 중에서 5점 이상, 6점 이상이 되면 5점 이하로 낮추자라고 하는 것들이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최적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한 그 결과를 설계 스펙에다가 설계 입력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위험만큼 줄었는지, 잔유 위험이 줄었는지, 뭐 그렇게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 의료기기에 있어서 위해 요인들을 여러 종류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규격에 각 챕터별로, 각 절별로 이렇게 항이죠. 이 항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접촉 전류의 위해 요인 분야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접촉 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전에서 그 감전에서 위해 사항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감전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0.1mA 이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허용 기준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0.1mA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방법을 제시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시험 방법을 아예 제시 안 하는 형태도 있어요. 네가 알아서 0.1mA 이하인 것을 측정해봐 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접촉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위해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위해 사항의 허용 기준 0.1mA를 지정 안 하고 너가 알아서 허용 기준을 한번 정해봐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알아서 허용 기준을 정해봐 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떤 허용 기준을 정하고 이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위험관리 파일을 해가지고 위험관리 프로세스에서 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위험 허용 기준을 0.1mA로 정해놨어요. 근데 나 이거 무시하고 내 나름대로 다른 허용 기준을 정해서 한번 해볼래. 뭐 그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위해 사항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접촉 전류에 의해서 감전이죠. 감전이라고 하는 위해 사항 말고 기타 다른 것들은 또 위험 관리 파일,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서 또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해 요인 분야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임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서 필수 성능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상이 아닌 일반적인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서 기능 안전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위험 관리 위해 요인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앞에 언급된 전체 위해 요인 처리 방법 다양한 처리 방법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허용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허용 기준 그대로 설계를 하면 돼요. 기준만 만족하도록.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회로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의료기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규격을 지키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도 우리가 알았고요. 기준 규격에 대해서도 공부를 잠시 봤어요. 그러면 규격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를 설계할 때 연구원들은 설계만 하고 품목허가는 아래에 보고 획득하라고 한다라고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붙여가지고 성능과 기능에 대한 설계는 연구원들이 하고 규격에 맞는 시험 및 심사에 필요한 연구용 기술 문서 작성 등에 대한 작업은 작업을 포함한 품허가는 아래 보고 준비하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조금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설계도 연구원이 하고 품목허가에 관련된 기초 자료도 연구원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에는 그 연구원들이 만들어 놓은 기초 자료 가지고 품목허가에 맞게 발췌해서 허가를 받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연구원들이 규격을 모르기 때문에 아래에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연구용 기술문서 디자인 히스토리 파일 DHF
DHF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이관용의 디바이스 마스터 레코더 공장에 주는 뭐 대부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품목 허가용 기술문서, 기술문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연구용 기술문서와 품목 허가용 기술문서. 이거는 RA가 해요. 근데 연구용 기술문서를 연구원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의료기기가 잘 작동을 하니까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에 필요한 유형관리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사용 적합성 프로세스는 난 모르겠고 연구원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RA 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연구원들이 유형관리 프로세스도 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세스, 사용 적합성 문서를 연구원들이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하라고 하면 연구원이 규격을 알고 설계 전에 요 3번에 따라서 요렇게 보니까 어떤 위해 요인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위험이 어느 정도 크니까 위험 통제 수단은 어떤 걸 더 둬야 되겠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통제 수단의 스펙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용 기술 문서에 규격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스펙으로 반영해서 1200개의 위험도 있는 것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을 설계 스펙에 반영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나중에 규격을 통과하려고 할 때 이런 위해 요인에 대한 보안 대책이 안 돼 있으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규격을 처음부터 지키지 않으면 의료기기를 다 만들어 놓고 설계를 다 해 놓고 규격에 맞게 다시 변경하라 그러면 시간은 엄청 흘러가고요. 돈 많이 다시 들어가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연구원들이 초기에 제대로 하지 않은 개발물에 시간과 돈을 투입해서 품목 획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럽의 MDD가 MDR로 바뀌고 제대로 된 FDA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초기에 규격에 맞게 스펙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 문서들을 연구용 기술 문서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처음부터 규격을 지키려고 그러면 규격을 설계에 처음부터 반영해야 되고요. 초기 개발 스펙의 기능 성능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가 반영된 규격 및 실행성에 관련된 내용도 준비된 상태에서 개발을 반드시 시작을 해야만이 설계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기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적게 걸리고 나중에 위험도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연구 개발하기 이전에 제품 계획, 물론 제품 계획부터 연구 개발이죠. 제품 계획에 상세한 스펙, FRS라고 하는 스펙을 작성하고요. 그 FRS라고 하는 제품 계획 스펙에 따라서 상세 설계, 개발 연구라고 하는 게 상세 설계죠. 상세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그 상세 설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코딩하고 하드웨어 만들고 기구 길게 만들어서 조립해서 테스트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 입력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실수 건망증 착오에서 위해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의 스펙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고요. 정상 사용 시 위해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6060-1에 1200가지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설계 입력으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일 고용 상태, 두 개의 이중 안전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도 위험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위험관리 통제 수단을 설계 입력으로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표준을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표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좀 다 설계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장이 나는 상태에서 위해 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FME라고 해서 Failure Mode and Effective Analysis, 고장 모드에 있어서 효과 분석, 그래서 위험하면 또 그 위험하지 않도록 설계 입력이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비를 이제 해외나 국내에 운반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 충격이라든지 기계적인 충격,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계 입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장비가 노화되는 신뢰성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신뢰성 문제도 설계 입력에
제대로 집어넣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설계해 가지고 의료기기를 만들면 당연히 신뢰성이 없는 거죠.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이야기할 때 주로 부인 모델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MRS라는 마켓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에 두고요. 그리고 TRM, PRM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 로드맵, 프로덕트 로드맵이라고 하는 내가 5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5년 동안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제품들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로드맵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제품을 개발하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PRS나 FRS, Product Requirement Specification, 이 규격에 관련돼서 규격과 우리 제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을 PRS에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상세해서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제품에 가까운 지켜야 되는 내용들, FRS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상세한 스펙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회로, 도면, 코딩,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스펙이 나오면 각각의 테스트 플랜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펙이 나오고 테스트 플랜이 나오면 그 테스트 플랜에 따라서 시험을 하고 그 테스트 플랜에 대해서 시험하고 요 시험하는 것들은 이제 시스템 전반적으로 테스트하는 거고 요거는 각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서브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고 그렇게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하고 맨 마지막에는 원래 고객이 요구한 사항대로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이 장비가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제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규격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형태로 해야만이 신뢰성이 올라가고 되겠죠. 그래서 규격이라고 하는 것들 단순히 연구 개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개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를 지키고 규격을 지키고 스펙을 정확하게 만들어야만이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